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요즘 쿠팡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 많으십니다.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발표한 지 나흘째지만 아직까지 쿠팡 측에서는 사과나 보상 조치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고요. 쿠팡을 이용했던 이용자들이 자구책에 나섰습니다. 지금 온라인상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단체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고 있고요. 개인 통관 부호를 재발급받은 사람이 40만 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꿨다, 이젠 어떻게 해야 하느냐, 소비자들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 국무회의에서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현실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3천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지난 5개월 동안 쿠팡이 이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데요. 상황이 이런데도 쿠팡의 대응은 여전히 배짱입니다. 쿠팡 의결권의 70%를 가지고 있는 김범석 창업자는 노동자 과로사 문제, 입점 수수료 과다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불거지고 있지만 국회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있고요. 오늘 국회 과방위에서도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출석해 김 의장을 방탄했습니다. 김 의장은 이미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던 지난해 11월 보유하고 있던 주식 5천억 원 가까이를 현금화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매출 50조 원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벌어들이면서 자선기금은 미국에서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한 해 국방 예산과 맞먹는 수익을 올리면서 기업의 책임은 다하지 않고 있는 쿠팡. 이번 사태는 어떻게 해결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정치 한판 대기실, 정치 한판까지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12월 2일 화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첫 뉴스입니다. 2026 여수 세계 서훈박람회가 10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그런데 예산 확보에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공 개최에 빨간불이 켜졌다고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2016 여수 세계 선박람회의 총 사업비는 676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직접 사업비가 248억 원, 위탁 사업비가 428억 원이거든요. 예. 국비가 64억 원, 도비 147억 원, 여수시가 부담해야 될 시비가 346억 원, 사업 수익이 120억 원씩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예. 그런데 120억 원의 사업비는 입장권 판매와 후원 등 수익 사업을 확보해야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예. 현재 수익 사업 목표액이 120억 원인데 이 가운데 입장권 판매가 7억 4천만 원, 후원금이 2억 5천만 원, 기부금이 3억 5천만 원 등 모두 13억 4천만 원이 모아지는데 그쳤습니다. 예. 이는 목표치의 11.2% 수준인 건데요. 입장권 판매의 경우 최근 진행한 각급 단체의 구매 약정으로 확보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예. 120억 원의 사업비 가운데 목표치의 11% 정도만 지금 채워진 상황. 아직 10여 개월이 남았다라고 하지만 이런 추세라면 박람회 운영 사업비 확보에 좀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인 건가요? 네. 무엇보다 아시다시피 요즘 여수 국가산업단지의 침체와 전반적인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들 협찬이랄지 여러 단체들 그런 후원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그런 실정이거든요. 예. 이 때문에 여수시의회에서도 여수시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태도 변화를 촉구를 했습니다. 여수시의회 구민호위원은 지금의 예산 수준에서 과연 홍보한 대로 컨텐츠 수준과 관람객의 기치를 충족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 현실인데 특히 입장권 사전 판매, 휘장 사업, 기부금 유치, 민간 협찬 등 이런 핵심 수익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 실적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특히 사업 수익이 목표에 미달할 경우에 그 부족분은 결국 여수시 재정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미 12 예산 부담이 도비 대비 과도하게 높은 구조인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이렇게 되면 여수시 재정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를 했습니다. 예.
시의회에서 나온 지적대로 여수시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여천 NCC가 47만 톤의 에틸렌 생산 공장을 폐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여수 석유화학 산단의 첫 감축 사례이자 사업 재편이 좀 가속화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여천 NCC가 현재 가동 중단 상태인 제3공장, 여기에 에틸렌을 생산하는데 연산 한 47만 톤 정도를 생산하거든요. 예. 이 3공장을 폐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네. 12월 올해 연말 사업 재편 시한을 앞두고 구조조정 진척이 더뎠던 여수 국가산업단지의 첫 감축 사례가 등장하게 된 건데요. 예. 산업통상부와 채권단은 최근 여천 NCC와 하나솔루션, DL케미칼 간의 원료 공급 계약 체계를 이번 주 내에 확정하도록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예. 여천 NCC는 하나솔루션과 DL케미칼의 에틸렌을 각각 연 140만 톤, 또 73만 5천 톤씩을 공급을 해왔습니다. 네. 이번 조치에 따라 여천 NCC가 에틸렌 연간 47만 톤을 줄이게 되면 네. 대산 석유화학 단지 110만 톤 감축과 합쳐서 모두 157만 톤이 감축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는 정부 감축 목표치 하향이 270만 톤이거든요. 예. 여기에는 한 100만 톤 정도 차이가 있는데 현재 여수 산단이 우리나라 석유화학 단지 중에서 나프타 즉 에틸렌 이런 생산이 가장 높다고 하거든요. 비율이요. 예. 참고로 여수 산단 NCC 생산 능력은 롯데케미칼이 123만 톤이고 LG화학이 208만 톤, 여천 NCC가 229만 톤, GS 칼텍스 90만 톤 등 총 642만 톤으로 우리나라 최대 규모입니다. 네. 정부 감축 목표치까지 약 100만 톤 정도를 더 줄여야 하는 상황인데 그럼 이걸 여수 산단 내에서 좀 더 줄여야 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인 건가요? 그렇죠. 일단 업계에서는 LG화학 여수 1공장이 한 110만 톤 정도 생산하고 있는데 이 1공장의 설비 노후도와 원가 부담 또 정유사와 그런 합작 가능성 등을 이유로 다음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 LG화학과 GX칼텍스는 여수 NCC 공장을 합작회사 형태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두고 외부 컨설팅사를 선정해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예. 정유사와 화학사 수직 계열화를 바탕으로 한 구조 전환이라는 점에서 정부 주도 구조 개편에 그런 더 적합하다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이 양측 회사는 설비 운영 효율과 원가 절감을 동시에 꾀하면서 기존 과잉 설비의 조정과 동시에 그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일단 정부에서도 다음 달까지 기업의 재편 계획을 가지고 와라라고 요구를 한 상황이고 지금 특별법도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기업들이 좀 움직임을 시작한 걸로 보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순천시가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바이오 산업 육성 지구에 최종 선정됐다고요? 네, 정부가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중인 그린바이오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에 순천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예.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는 관련 제품 개발, 소재와 설비 구축, 인프라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을 뒷받침하는 제도인데요. 네. 순천시는 그린바이오 산업 전진기지로 지금 조성하고 있는 옛날 승주군청 일대를 대상지로 신청을 했고 농식품부의 종합 검토와 평가를 거쳐서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이번 육성지구 지정으로 순천시는 기획, 연구개발, 실증, 사업화, 인력 양성 등으로 이어지는 그린바이오 산업 클러스터로 확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재정적 발판을 마련했다. 그런 평가인데요. 네. 올해 공모에서 전남은 순천을 비롯해서 곡성과 나주, 장흥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순천은 미생물을 활용한 그린 바이오 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정치 뉴스 때문에 정치 토론이 어려우십니까? 잠시 뒤에 있을 정치 한판 이슈를 친절하게 풀어주는 정치 한판 대기실 시간입니다. 오늘도 프로 질문러 김진호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진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질문들 준비해 오셨죠? 풀어보시죠. 그렇습니다. 추경호 의원 관련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랬죠. 그렇습니다.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영장실질 심사를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의총 장소를 반복적으로 바꿨다고요? 그렇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오늘 지금까지 구속 기로에 서 있습니다. 네. 특검이 추 의원에 대해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 실질 심사를 오늘 오후부터 진행하고 있는데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지위를 이용해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당시 추 의원은 계엄 선포 이후 비상의원 총회를 소집을 하면서 그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다시 국회로, 또 당사로 이렇게 세 차례 변경을 했거든요. 네, 이에 따라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채로 이게 통과됐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야 한다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요청에도 중진 의원들이 당사로 올 테니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자 라면서 의총 장소를 거듭 변경해 본회의장에 이탈을 유도했다라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거든요. 추 의원이 아무래도 이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 특검이 생각하는 추가적인 근거가 있다고요? 네, 특검은 그에 앞서 추 의원이 홍철호 전 정무수석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화를 하면서 네. 국무위원과 대통령실 참모진도 반대하는 계엄 선포라는 점을 알고도 내란에 가담했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통화한 뒤 협조를 요청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전화를 받고 별다른 반대 없이 뜻에 따르기로 했다라는 거죠. 네. 참고로 국민의힘 의원 10여 명을 조사하면서 추 의원이 본회의 시간을 제대로 알렸다면 표결에 참여를 했을 것이다 라는 진술도 확보가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 의원의 입장은 좀 어떨까요? 당연히 추경호 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서 오늘 법정 최후 진술을 통해서도 이런 입장들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추 의원이 어떻게 입장을 밝힐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내란 특검팀이 현직 의원에 대한 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처음인가요? 그렇습니다. 지난 6월에 수사를 개시한 이후에 이번이 처음인데요.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나 12.3 비상계엄 1년이 되는 날인 내일 늦어도 오전까지는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보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구속 여부가 꽤 중요할 것 같은데 맞아요. 어떤 것들이 좀 달라질까요? 우선 특검팀의 그 성과 부분에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 네. 특검팀은 현재 수사 기한을 고작 13일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이번 달 14일이면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영장 실질 심사가 수사의 성패를 가늠하는 마지막 분수령이 될 것이다 라는 관측이 좀 나오고 있고요. 네. 추 의원이 구속된다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좀 단계별로 주요 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한 수사의 성과로 주목을 받겠지만 영장이 반대로 기각된다면 또 이것 또한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냐 하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지금 구속을 막으려고 하고 있는데 예. 그런데 좀 당내에서 분위기가 좀 갈린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 국민의힘 당내 지도부와 내부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네. 친한계와 안철수 의원 등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해서 찬성한 의원들이 최근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독자적인 사과가 필요하다라면서 거듭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좀 온도차가 좀 있습니다. 지도부와 좀 다르죠. 특히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SNS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 어게인 신천지 비위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을 얻을 수 없다. 왕이 되고 싶어 감히 어조에 올라앉았던 천박한 김건희와 그 김건희를 보호하느라 국민도 정권도 안중에 없던 한 남편의 처참한 계엄 역사와 우리는 결별해야 한다라고 좀 다소 강하게 절연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추 의원의 영장 심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방향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또 석유화학 산단 특별법에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회 통과가 유력하다고 보도가 나오던데요.
네, 잠시 후 8시에 있을 본회의에서 이제 상정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네. 높은 확률로 이번엔 통과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 특별법에 대해서 좀 많이 들었는데 이게 왜 필요한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현재 대산공단에서도 기업 간 나프타 분해 시설을 감축 통합하고 또 여수산단도 여촌 NCC가 제3공장을 이제 폐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처럼 석유화학 기업들의 구조 조정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재정적 근거가 아직 좀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결합 심사를 진행 중이고요. 기업들도 사업 재편 신청을 하는 등 실질적인 움직임에 들어갔는데 정작 이 세금 감면이나 자산 재평가 또 정책자금 지원 같은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없어서 법에 없기 때문에 네. 이 절차가 좀 신속히 진행되기 어려웠던 거죠. 한마디로 업계는 이미 기업의 움직임이 시작이 됐으니까 이를 지원할 근거가 되는 법도 빨리 마련돼야 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특별법에는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겨 있죠? 이번 석화 특별법에는 정부가 몇 달 동안 이 석화 업계 지원 패키지라고 말로만 했던 것들을 실제로 집행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네. 핵심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조세 감면, 손비 처리 등 구조를 바꿔 규모를 감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낮춰주는 장치, 즉 세제 지원 근거입니다. 네. 또 하나는 정책 자금 지원, 금융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명시를 해뒀다라는 건데요. 네. 다만 지금 명시된 것들은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식의 임의 규정이어서 실제 얼마나 또 어떤 대상으로 지원이 가능할지 이건 앞으로 나올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이 좌우하게 될 전망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특별법이 어떻게 통과가 되는지 그리고 또 영장 심사가 또 어떻게 결과가 날지 지켜볼 게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정치 한판도 역시나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김진호 아나운서와 함께 정치 한판 대기실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 정치 한판. 정치 한판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개혁신당 손아람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반갑습니다. 서동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예, 두 분 반갑습니다. 자, 서 의원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예, 저는 계속 여순 사건 소송 이야기만 드리게 되는데요. 예. 지난 11월 6일 날 선고됐던 광양 지역 우리 유족들 그 소송에 대해서 법무부가 항소하지 않아서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것도 좀 판결금을 수령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을 했고요. 예. 11월 20일 날 선고가 돼서 승소 판결이 내려졌던 순천과 고흥 지역 유족들 만나서 판결 결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예. 또 이후에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대비해서 그 판결금 수령하기 위한 서류도 진구하고 이런 일을 했는데요. 네. 어쨌든 그런 일들이 이제 조금 지역도 여러 지역이고 또 사람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그 일 때문에 좀 바쁘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연말까지도 관련된 소송 때문에 또 바쁜 시일을 보내고 계신 또 서동용 의원님이십니다. 자, 천하람 의원님께서는 예산안 때문에 좀 바쁘셨을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 좀 여야가 극적 합의를 하면서 5년 만에 법정 시한을 넘기지 않고 시한 내에 처리가 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이거 언제쯤 오늘 내로 되겠습니까? 네, 아마 오늘 밤에 이제 11시 정도, 10시 반 11시 정도에 이제 예산안 통과가 될 걸로 보여지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가 그 조세 소위도 하고 있고 예산 예결특위도 하고 있어가지고 최근에 굉장히 좀 바쁘게 분주하게 보냈습니다. 근데 예. 이제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기도 하고 저도 예산안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어쨌든 예. 또 더불어민주당이 워낙 또 거대 여당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단독 처리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이재명 정부의 그 원안을 유지하면서 일정 예. 부분 규모 정도만 좀 조정하면서 예. 타협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보도 보니까 정부 원안 대비 한 4조 4천억 원 정도 감액이 됐고 감액한 범위 내에서 증액을 해서 총 지출 규모가 좀 정부안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라고 나와 있던데 이제 이대로 그럼 처리가 되는 겁니까 오늘 밤에?
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어제까지만 해도 입장차가 좀 첨예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긴 한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야당들 입장에서는 그 원안에서 조금 이제 과다 계상되거나 또 중복해서 된 부분들 조금 쳐내고 보통 국회 예산 심사를 거치고 나면은 예. 좀 증액이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국회에서도 예. 이런저런 지역구 사업들 좀 생길 부분도 있을 것이고 예. 야당들이 또 원하는 예상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음. 어쨌든 이번에는 총액을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 그런 정도로 좀 타협이 이루어졌다. 그 정도의 의미가 있지 않나. 그래서 야당들도 약간의 체면 치레를 하고 여당안을 조금 깎아서 이제 야당 관심 사안들을 좀 반영했다. 그 정도에서 타협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 의원님은 이 예산안 합의 과정 어떻게 좀 지켜보셨습니까? 예, 저도 그 국회의원 된 첫 해 2026년도에 예결위 의원이었고 예산 소위를 끝까지 해봐서 예. 예산 처리 과정들을 잘 경험했던 적이 있는데요. 네. 이번은 보니까 이제 정부 예산안 중에 4.3조 3천억 정도를 삭감을 하고 예. 그걸 가지고 국회 차원의 이제 각 지역구 예산 이런 게 있을 테니까 4.3조를 이제 그걸로 채워 넣는 이제 이런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예산심의권이 조금 애매한 게 만약에 법정 기한까지 여야가 합의가 안 돼가지고 예산이 이제 합의가 통과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야당들 입장에서는 정부 원안에서 좀 깎고자 하는 것들이 예. 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되는 정부 거예요. 원안이 올라가 버리니까 네. 사실은 야당 입장에서 강하게 지금 예산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싸우기가 되게 좀 어려운 구도예요. 예. 그래서 제가 좀 실질적 예산 심의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있기도 한데요. 네. 어쨌든 이제 올해는 그래도 법정 시한을 지켰다는 데 의미를 좀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예. 모처럼 국민들 보기에 일방통행이 아니라 여야가 합의해서 마무리했다는 거 이걸 보고 국민들이 조금 안심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예산안 처리는 여야 합의를 좀 이루었지만 다른 현안들을 놓고는 또 여전히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구속 여부 얘기해 볼 텐데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지금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천 의원님? 제가 안 그래도 이제 국회에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거기에 예. 첨부된 이제 영장 신청서죠. 한 60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이번에 예. 특검에서 쓴 게. 제가 60페이지 나름 꼼꼼하게 봤는데 예. 정치적인 것을 배제하고 본다면은 거기 60페이지 정도에 써 있는 것만 갖고는 구속시키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긴 했습니다. 그게 근데 무슨 말이에요? 예. 약간 사실 이런저런 정치적인 주장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네. 뭔가 추경호 의원이 정말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를 해서 의원들의 표결 방해 행위를 했다라고 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사실 나와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정황들은 구구절절 많이 써놓긴 했는데 예. 이걸 갖고 어떤 법률적 판단을 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다만 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국민들의 어떤 관심도도 높고 특검 입장에서도 중요한 사건이니까 예. 특검이 아직 가진 증거나 소위 말해서 가진 패를 아직 다 안 꺼내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것들을 더 꺼내놓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역시나 뚜껑은 열어봐야 알 것 같다. 다만 지금 공개된 것만 가지고는 예. 특검 입장에서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서동용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천하람 대표님하고 생각이 거의 좀 비슷해요.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그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기 방해했다. 목적으로 비상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에서 국회로 또 국회에서 다시 당사로 이렇게 세 차례나 바꾼 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할 의도로 한 거다. 이게 이제 예. 특검의 시각인데 그러나 이제 비상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번 변경한 것만으로 추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쉽지 않은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국민의힘 측에서도 구속영장이 기각될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네. 결국은 이제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뭔가 새로운 확실한 증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예.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제 결정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인데요. 예. 그러나 저는 이제 법적 판단 이전에 예. 그날 밤 추경호 원내대표가 보여준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생 국가의 예산을 다루는 업무를 담당하는 관료로 생활을 했던 분이고요. 삼성 국회의원이고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였습니다. 예. 이런 사람이 군을 동원해서 민주주의 근간을 깨려는 윤석열의 불법 계엄 시도에 대해서 민주주의 수호의 관점에서 단호히 반대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눈치를 보고 끌려가고 있었던 거잖아요. 예. 이 자체에 대해서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가려지지 않을 일이다.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단호한 수호 의지도 없으면서 그저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벼슬자리만 누리려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들게 하는 그날 밤의 행동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뭐 영장이 발부가 되건 되지 않건 간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비난은 불가피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손 의원님 언제쯤 이 구속 여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까? 오늘 나올 것 같습니까? 아마도 내일 뭐 새벽이나 예. 뭐 늦어도 오전 중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고요. 예. 혹시 특검에서 좀 추가적인 증거를 꺼내 놓는다고 하면 예. 내일이 또 12월 3일 그러니까 이제 비상계엄이 있었던 지 1년이 되는 날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특검이 어느 정도의 증거를 잘 제시한다면 법원 입장에서도 구속영장 기각하기에는 타이밍상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날일 것이다. 그래서 그러게요. 이 어떤 영장 발부 여부는 끝까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만약에 이 추 의원 구속이 결정된다라고 하면 국민의힘에는 앞으로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만약에 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면 국민의힘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위헌정당 해산의 위협 이런 게 커지고 민주당에서 그런 공세가 더 강해지는 것은 모두가 예측 가능한 것인데요. 예. 추경호 원내대표까지 구속이 된다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방어적으로 갈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방어적으로요. 예.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겸허하게 사과한다든지 예. 뭔가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기에는 더 어려운 환경이 될 것이고 예.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면 더더욱 정당의 미래가 어두워진다라는 평가 하에서 더 방어적으로 또 더 강경 지지층만을 지켜보는 어떤 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예. 국민의 입장에서는 법률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거고요. 예. 근데 반대로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만약에 구속이 안 돼도 기각되면 또 국민의힘 반대로 정치적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할 거예요. 구속이 안 된다고 해서 서 의원님 잘 말씀해 주셨지만 잘못이 없는 게 아닌데 예. 또 무슨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잘못됐다 12.3 비상계엄을 무작정 법률적으로 비난하는 거는 잘못됐다 하면서 또 기고만장한 태도를 취할 수 있어서 예. 그것 역시도 국민의힘에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안 좋은 결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결과가 나오든 국민의힘 예.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그래요.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서 의원님 반대로 영장이 기각될 경우에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까? 아마도 이제 영장이 기각되면 또 이 재판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요. 예. 구속이 결정이 되면 국민의힘을 향해서 그 위헌정당 해산 공세를 계속 더 강화할 거고 예. 어쨌든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전국은 안정되지 않고 훨씬 더 그 갈등과 좀 분란의 분란과. 형태로 더 좀 강화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결과가 어떤 쪽으로 나든 갈등은 좀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두 분 다 하시니까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만 일단 오늘 밤 또 내일 새벽 아침까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불법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반면 이 국민의힘 내부도 양분되는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배현진 의원이 최근에 그 SNS에 처참한 계엄의 역사와 결별해야 한다 하면서 김건희 씨에게 천박하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반면 나경원 의원은 왜 자꾸 사과를 하라고 하냐라는 입장이고요. 지금 이 국민의힘 상황
방금 천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결과가 나든 추경호 의원의 그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좀 안 좋아질 것이다 했는데 지금 내부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천 대표님? 대부분의 의원들은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요. 대부분. 그러니까 예. 다만 이제 워낙 여기도 윤어게인 세력도 있고 예. 윤어게인 세력을 어찌됐든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당세가 약한 상황에서 예. 분리시킬 수는 없다. 끌고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비상계엄이 잘못됐다고 생각해도 그 얘기를 굳이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식으로 이제 사과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의견을 펴는 분들이 좀 일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게 지도부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약간? 맞습니다. 그게 이제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뭐 김민수 최고위원이라든지 여러 지금 당권파, 강경파들의 입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반대해서 뭐 한 30여 명 정도는 우리는 그럼 사과 메시지 내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데 예. 어찌됐든 정당의 어떤 입장을 생각할 때는 대표의 입장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에도 뭐 장동혁 대표가 뭐 약간 떠밀려서 마지못해 사과를 조금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사실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정말 그 절절한 사과와 반성의 메시지는 어찌됐든 안 나올 것 같고요. 예. 또 그냥 이제 자기들 사과 조금 얘기하고 이제 민주당이 더 많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결국은 강성 지지층도 잡고 사과는 사과대로 하는 약간 이상한 형태의 절충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거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 거다. 저는 뭐 그렇게 전망합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다.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있던데 국민의힘 의원 107명을 대상으로 한 문화일보가 조사를 했는데 비상계엄 가장 큰 원인은 윤 전 대통령 잘못이다. 잘못된 선택이다. 라는 답변이 1위를 했고요. 2위가 민주당의 원인 제공이다. 라는 조사 결과가 있기도 합니다. 서 의원님은 지금 국민의힘 내부 상황 어떻게 좀 지켜보고 계십니까? 이런 저는 비유를 좀 하고 싶어요. 저희 집이 있는데 저희 집 담장을 둘러싸고 많은 군중들이 와서 시끄럽게 큰 목소리로 막 떠들면요. 예. 그 군중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까이 에워싸면서 시끄럽게 떠드는 그 윤어게인을 예치는 일부 군중들의 목소리에 심취돼서 좀 올바르지 않은 길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콜로세움에서 소리를 지르는 군중의 함성에 빠지면 안 되는 거다. 저작거리에 골목골목을 채우는 민중들의 차분한 목소리를 따라서 정치인이 가야 되는 건데 이들은 지금 콜로세움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그 군중의 함성에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내맡기고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태들은 결국 국민의 지지를 받는 길도 아니고 올바름을 추구하지도 못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기여도 아닌 민주주의를 배신하는 행동으로서 역사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행동들을 거듭하고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이면 말씀하신 것처럼 12.3 불법 비상계엄 1년입니다. 앞으로 이재명 정부는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떤 아젠다를 새롭게 제시를 해야 한다라고 보고 계십니까, 천 대표님? 네, 아까 서 의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콜로세움의 정치는 한계가 있고요. 그게 이제 띄엄띄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은 저작거리에서 먹고 사는 문제들을 다뤄야 됩니다. 근데 지금 경제 정책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지 않게 돌아가고 있고 환율이 올라가면서 물가까지 지금 계속 치솟고 또 이게 지난번에 소비 쿠폰을 뿌렸지만 결국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의 이익률이 더 떨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특검을 연장하고 계속해서 비상계엄과 관련한 여론전을 하고 이런 것보다도 결국 민생 경제 문제, 특히 당장 시급한 환율 안정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는 이재명 정부의 성패가 갈릴 거다 보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문제는 부동산 같은 것들이 있겠죠. 워낙 이게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 어쨌든 핵심은 이제 비상계엄 1년이 지났고 또 예. 곧 1월 정도 되면 저는 윤석열 뭐 이런 사람들 굉장히 중형 뭐 무기징역 나오겠죠 아마 그런 식의 중형들이 선고될 거라고 보고 예. 그러면 콜로세움보다도 이제는 저작거리의 정치에 조금 더 집중하게 되지 않겠나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서 의원님 이제 이재명 정부 앞으로 내란 정리하고 새로운 민생 경제 더 챙겨야 한다라는 이천 대표님의 말씀 동의하십니까? 뭐 당연히 동의하고요. 예. 윤석열과 달라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그래서 그 이재명 정부의 아젠다가 나와야 하는 거지요. 예. 지금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문제에 대해서 점점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해서 이 공동체의 정의를 회복하는 문제,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삶들을 어떻게 좀 보호할 건가, 뭐 이런 문제에 대한 이재명 정부 다운 아젠다가 제시되어야 해요. 네. 예, 그래서 지금까지 한 몇 개월 동안 뭐 하지 않을 수 없었던 특검을 통해서 내란과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단죄의 시간들을 거쳤다면 예. 이제는 미래에 대한 아젠다가 나와야 할 때다. 대통령이 그거 해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제 지역의 산업위기 관련된 특별법 통과 소식 좀 다뤄보겠습니다.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K스틸법, 국내 철강업계의 제도적인 지원 기반이 마련됐다는 기대와 함께 또 현장에서는 전력 비용 같은 현실적인 조치가 미흡하다 이런 우려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천하람 대표님. 네, 뭐 우선 K스틸법 통과된 것 자체는 뭐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우리 관양시나 뭐 포항시나 다 이렇게 반가워하고 하는 것 같은데 예. 사실 내용을 놓고 보면 이것만 가지고 다 될 만한 어떤 일은 아니거든요. 주로 보면 뭐 산업 재편한다, 뭐 예를 들면 생산량 좀 줄이고 M&A 한다 그랬을 때 규제를 조금 해주고 규제를 조금 이제 덜어주고 뭐 저탄소 철강 기술이나 뭐 이런 부분들 좀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 물론 독자적인 특별법이 생긴 것 자체는 되게 좋은 플랫폼입니다만은 예. 즉각적인 지원이 약속돼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지금 철강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원가의 한 10% 정도가 전기요금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작년 올해 하면서 이제 산업용 전기요금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즉각적인 지원이 없으면 K스틸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철강 산업이 바로 살아나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예. 더 중요한 거는 정부가 미국 그다음에 EU와의 관세 협상을 빨리 잘 해서 지금 지난번에 관세 협상 때도 철강 분야는 제대로 다뤄지지를 못했었는데 예. 이 부분을 좀 풀어줘야 지금 수출 물량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안 그러면은 K스틸법 통과가 돼도 지금 당장 물량을 소화할 곳이 없기 때문에 예. 어려운 상황은 계속해서 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저는 좀 걱정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예, 서동용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K스틸법 예, 통과. 예. 지금 이제 우리 철강 산업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뭘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예. 저는 저탄소 철강에 관한 기술 개발과 전환 투자의 문제예요. 예. 이거는 당장 미래를 좌우할 큰 문제들인데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대책들은 아직 나와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 인류는 철을 대체할 소재를 발견하고 있지를 못한 거니까요. 네. 우리 미래 산업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제 철강 산업이 더 좀 확대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들이 필요하다. 특별법하고 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까 천하람 대표도 이야기했지만 전기료 문제도 굉장히 큽니다. 근데 물론 전기료를 인하하게 되면 결국 또 한전의 그 부담, 한전의 적자가 또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문제겠지요. 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도 만들어야 될 텐데 예. 그 탄소 배출 저감 기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추가적인 지원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책들이 빨리 나오면 좋겠다.
이 법 가지고 좀 할 수 있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석유화학 산업 특별법인데요. 지난번에 본회의 통과가 한 차례 미뤄지기는 했습니다만 만약 오늘 통과가 된다면 이 앞으로 기업들이 체감할 만한 변화 어떤 걸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서 의원님 먼저 들어볼까요? 지난 8월 달에요. 네. 정부가 석유화학 산업 구조 개편 3대 방향을 제시를 했어요. 예. 그리고 정부 지원의 3대 원칙도 제시를 하면서 네. 이제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이 사업 재편을 해야 된다. 친환경 고부가치 산업으로 이 재편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재편 계획서를 12월 말까지 제시하라. 그랬죠. 이게 이제 정부가 그거 나오면 거기에 따른 정부의 지원들을 구체화하겠다. 이제 이런 거였던 건데요. 네. 이게 돼야 되는 거죠.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산업들이 산업 재편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되는 이 과정들에 있는 건데, 예. 그걸 실질화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방법들이 모색이 돼야 되는 거고, 예. 특별법이 그걸 실질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라면 뭐 특별법은 좋습니다만, 예. 특별법만 딸랑 만들어낸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대책들이 나와야 한다. 저는 또 한 가지만 조금 덧붙이자면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 여수에 있는 석유화학 업체들이 친환경 고부가치 산업으로 산업 전환을 한다고 봤을 때 그 기업들이 계속 여수에 있을 거냐? 전환된 그 산업도 계속 여수에서 유지하려고 할 거냐의 문제는 우리 지역의 미래와 관련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는 토론과 논쟁들이 필요하고 대안들을 좀 마련해내야 하는데요. 예.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목소리들이 별로 들리는 것 같지 않아서 조금 더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 지원 대상이나 지원 요건 같은 것들을 정할 때 어떤 부분을 가장 좀 신경 써야 할 거라고 보십니까, 전 의원님? 아, 네. 서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에 다 동의하고, 그래도 다만 이제 특별법이 생겼다라는 거는 다른 산업에 비해서 특별한 대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또 예. 범정부적으로 신경 쓸 수 있는 어떤 플랫폼 이런 게 생겼다는 면에서 네. 의미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특히 이제 아무래도 이번에 보면 그 NCC 같은 경우에 지금 생산시설 감축을 적극적으로 이제 조금씩 하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생산시설 감축을 하는 곳들에 대해 가지고 예. 특별히 더 좀 의미 있는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공급 과잉 문제나 구조 개편 문제가 조금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여순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 2기가 공식 출범을 했는데요. 1기 기획단에는 문제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보고서 초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하기도 했었는데, 자, 2기 기획단 역시 지역에서는 우려의 목소리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 어떻게 활동을 해 나가야 할지, 또 인력과 예산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서 의원님? 이제 2기 기획단이 만들어졌으니까요. 이제 그 여순 사건의 역사적 의미 제대로 평가하고 역사적 평가를 좀 제대로 내리고 이랬으면 좋겠고, 예. 문제는 이제 인력과 예산 문제일 거예요. 제가 2023년도에 여순 사건 위원회의 인력과 예산 확대를 위해서 그 행안부도 동의하고 여순 사건 위원회에서 냈던 그 예산 요구서가 그 기재부에 의해서 처절하게 잘려나가는 것들을 보고 굉장히 좀 좌절감을 느꼈던 기억들이 있는데요. 네. 이제 저는 어쨌든 이재명 정부의 기재부라면 과거와는 좀 달라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에요. 이번에 이제 그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을지는 구체적인 이제 시트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네. 좀 제발 이게 제대로 활동해서 여순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게 예. 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천하람 의원님께서도 2기 기획단 공식 출범 소식 좀 지켜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네네, 서 의원님 잘 말씀해 주셨고요. 근데 이제 그 인력과 예산 문제 같은 경우에 이재명 정부에서도 특별하게 이게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돼 있는 거로는 공무원도 이제 실무 지원 인력이 한 3분 정도 있고, 위원회의 위원들도 지금
충분하게 뭐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예. 뭐 어쨌든 지금 예산을 증액하는 게 어쨌든 논의는 되고 했다고 하니까 오늘 최종 예산안이 통과되고 나면 저도 예.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또 오늘 밤 또 내일 또 결정될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다음 주에 더 추가적인 내용은 논의해 보도록 하죠. 정치 한판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12월 둘째 날이었는데요. 내일 기온이 훨씬 더 떨어진다고 합니다. 전남 동부 지역 내일 아침 기온 여수 광양 영하 1도, 순천 고흥 영하 2도로 출발해서 한낮 기온도 최고 5도에 그친다고 하니까요.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고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